짙은 향기, 구수한 맛. 맥스웰 하우스 커피. 최애 커피를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계의 맥스웰 국내 생산 판매 기시. 세계적인 커피의 명문 맥스웰 하우스 커피 메이커 미국 제너럴 푸드 콜포레이션사와 동서식품이 함께합니다. 커피 원두 명산지 남미에서 원료를 직수입해서 생산하는 맥스웰 하우스 커피. 누구나 안심하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맥스웰 하우스 커피. 동서식품과 맥스웰의 상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같은 원료, 같은 시설, 같은 기술. 동서식품 주식회사.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변칙현상연구소 소장 그레나드입니다. 제 옆에는 어김없이 저희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유령과학 전문가이자 총각기신 권위자 도포이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도포이 박사입니다. 네, 팟캐스트 변칙현상연구소에서는 지구 방방곳곳에서 일어나는 변칙적인 현상들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다룰 변칙현상을 추천하고 싶으시다면 anomaliesresearchlab@gmail.com 연락주시고 저희 채널 설명에 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저희 변칙현상연구소 비상근연구원으로 임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저희는 시간여행 광고를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제품 뭐였죠? 저도 맨날 먹어요, 맨날. 이 커피인데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맥스웰 커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맥스웰 커피. 맥스웰이란 브랜드 자체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지금도 있지 않나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근데 이제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커피였다.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이냐? 일단 저희가 이제 수주를 받은 광고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발매한 광고입니다. 그렇습니다. 1970년대. 당시 이제, 주재사는 이제 동서식품이고요. 동서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여러분들도 아시는 국룰이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뭐죠? 맥심입니다. 그렇죠. 맥심이 생산업체입니다. 지금 여러분 맥심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동서식품 자체는 1968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 당시에 미국의 제너럴 푸드사입니다. 제너럴 푸드사와 이제 기술 제휴를 맺고 최초로 국내산 커피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생산하기 시작했고, 커피에는 당시에는 커피만 먹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제 아메리카노가 대중화되지도 않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커피의 친구처럼 따라붙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뭐죠? 설탕. 네, 그렇죠. 너무 쓰잖아요. 아, 써요. 쓰니까 이제 설탕을 넣어서 달게 만들고. 달달하게 먹어야죠. 크리머가 있어요. 크리머라고 하시면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외국 같은데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은 그 조그만 플라스틱 컵에다가 하얀색 뭔가를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 크리머죠. 그게 크리머. 근데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액상 크리머를 먹지만, 공항 가서 비행기 가서 먹는 거예요. 액상 크리머를 먹지만, 한국 사람한테는 이 당시 60년대, 70년대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낯선 거예요. 이게 맛이라든가 향이라든가. 그렇죠. 보관할 것도 사실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서식품은 여기에 가루형 프리마를 개발해서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프리마는 여러분 좀 아실 겁니다. 프리마. 그렇죠. 지금도 네.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도 있어요.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요즘은 잘 안 쓰죠. 건강에 안 좋다고.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이제 혹시 더킹 영화 보셨나요, 박사님? 저는 안 봤습니다. 더킹 영화를 보면은 거기 장면이 나오는데 무슨 장면이냐면 여기 그냥 커피 가루가 있고 프리마가 있고 설탕이 있어요. 커피 타는 장면이 나와요. 커피 한 숟갈 넣고 설탕 한 숟갈 넣고 프리마 한 숟갈 넣고 가루로 돼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국룰 조합이었어요. 조합. 그 영화 네. 보면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 약간 여자 격리라. 맞아요. 그죠. 그때 미스김, 미스리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이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2, 123.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 비율로 타주는 거예요. 알 것 같다. 맞아. 각자 그 좋아하는 비율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111 부장님은 123이셔. 이제 좀 선배뻘 되는 분이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뭔가 알 것 같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기업은 당연하고 중산층 가정이라면 무조건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커피, 프리마, 설탕. 한국 커피 3요소가 되었죠. 그렇죠. 이때 이제 그 커피 3륜이 어떻게 보면 정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옛날 커피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으실 텐데, 또 이제 검정고무신 커피 에피소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코피 에피소드. 무슨 내용이죠, 박사님? 또 제가 검정고무신 수석 연구원으로서 모르는 게 없어요. 뭔 내용만 말하면은
그 저번 시간에도 비디오 가게 아저씨 마냥 아 그거 이거 몇 하고 막 이렇게 다 하시는데 커피 에피소드는 어떤 내용이죠? 커피 에피소드는 이제 네. 미국에서 이모가 왔나요? 맞아요. 좀 세련된 이모였어요. 그렇죠. 이제 세련된 이모. 외국물 좀 드셨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쁜 옷 입고 그렇죠. 머리도 신경 좀 써. 이쁘게 해서 네네네. 오셨는데 네. 이제 기영이 어머니가 커피를 대접해드리죠. 그죠. 평소에 안 먹는데 그렇죠. 이제 좀 있어 보이려고 또 동생한테 꿀리지 않게. 그쵸. 그죠? 네. 근데 이제 커피 잔이 없는 거예요. 없어. 이제 평소에 안 먹으니까. 이 대접에 대접에다가. 대접 네. 국그릇 같은 거에다가 국그릇, 이제 커피 타가지고 네. 주죠. 네. 근데 그냥 엄청 쓰게 해서 이제 잘못한 건데 그죠. 사실은 이제 잘못했는데 이모가 맛있어요 이러니까 그렇죠. 기영이 어머니는 좋다고 네. 처음 타보는데 잘 탔나 보네 이러면서 그렇죠. 그 좋아하는 생각을 장면 하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기영이가 네. 훔쳐먹죠 이제 그거를. 그거 보고 어른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제 뭐 드시다가 너무 써가지고 네네네. 이모가 네. 다 못 먹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기영이가 치우고 온다고 그걸 마셔버려요. 네. 야 맛있다 하면서. 근데 거기서 살짝 의문이 드는 게 분명히 쓴커피일 텐데 기현 같은 어린이가 더 맛있다고 했네요. 그죠? 뭐 입맛에 맞았을 수도 또 있죠. 고소한 맛이 있었나 봐요. 그죠? 그쵸. 네. 재능이 있는 친구네. 아무튼. 네. 또 이제 그래서 끓여가지고 네. 먹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근데 그때 형이 학교에서 돌아오죠. 네. 기영아 너 뭐하냐? 근데 이제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형도 불러서 같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복을 만들어야 돼 이런 거는. 그렇죠. 네. 이제 커피에 이제 당시에 당원이라는 걸 넣고 당원이 뭐예요? 당원이 이제 설탕 같은 거죠. 아, 네네. 단맛을 내는 당원을 넣고 네. 먹는데 이제 당원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먹었으면. 그죠? 그래가지고 네. 이럴 때는 사카린을 넣으면 돼 하면서 이제 기영이 형 기철이가 사카린을 막 넣어서 살카린. 네. 먹기 시작하죠. 네네네. 그리고 뭐 커피를 다 먹죠 그때. 그 커피 한 통을 다 먹어버리죠 그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사실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 60, 7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커피에 대한 뭐 어떤 추억이 뭐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어쩌면 이제 동서식품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 커피 어떤 뭐 주역을 담당했던 그 시기에 그렇죠.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이제 가루 커피에다가 설탕 넣고 프리마 넣고 해서 먹다가 1976년에는 미친 발명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 최초로 그쵸. 일체형 커피. 그쵸. 예. 그거 아닙니다. 맥심 아니고요. 커피 믹스란 겁니다. 커피 믹스가 이게 지금 와서는 이제 커피 종류를 말하지만 뭐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오는 커피가 있고 커피 믹스가 있고 뭐 가게에서 사 먹는 커피가 있다 이러지만은 그 당시에 커피 믹스라는 것 자체가 브랜드였어요. 포장지 자체에 커피 믹스라고 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맥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만들기 제일 빠른 커피입니다. 그렇죠. 넣고 물만 부으면 되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는 그 유명한 맥심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프리즈 드라잉이라고 이제 냉동 건조 공법으로 만든 커피인데 이제 이건 가루가 아니고 알맹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커피 믹스 한번 뜯어가 보셨나요? 네, 한번 뜯어봤죠. 가루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루가 아니고 조그만 그렇죠. 알맹이처럼 돼 가루. 있죠. 커피는 알맹이로 모래알처럼. 돼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냉동 건조 공법으로 이제 실제 커피와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내린 커피는. 그래서 이제 맥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맥심. 지금도 팔아요. 많이 나는데. 뭔지 알아요. 뭔지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맥심 모카골드가 있습니다. 이게 노란색이죠. 그쵸. 많이 네. 먹는 거. 맥심 오리지널 1980년 출시됐고 모카골드 말든 9년 후에 1989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박사님 뭘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노란 거죠. 그렇죠. 노란 게 사실 국룰이죠. 국룰이죠. 이제 근데 네. 하얀 것도 있어요. 하얀 거. 뭔지 아세요? 아 화이트 골드요. 화이트 골드가 있는데 그것도 군대에서 많이 먹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차이가 좀 있는 게 모카골드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모카골드 좋아하는 사람도 젊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재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할아버지들은 오리지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간 게 국룰이지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네. 소주도 빨간 게 국룰이라고 그렇죠,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빨간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소프트 많이 높아졌고 하니까 이제 아메리카노가 인기를 끕니다. 영화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먹잖아요, 그죠? 10cm도 한번 불러줬고. 맞아. 그때 나중에 좀 한번 터졌죠. 그 전에도 이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동서식품은 발빠르게 선구자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맥심 TOP를 출시했습니다. 그쵸. 이 광고가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TOP 뭐였죠? 네가 그냥 커피라면 그렇죠. 나는 너는 TOP 야. TOP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맥심 카누를 출시합니다. 카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예전에는 맥심하고 카누가 다른 건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보통 맥심 먹을래 카누 먹을래 이러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일단 맥심에서 카누 역시 맥심에서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동서식품이 그런 야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믹스 커피를 먹든 핵심 거예요, 그죠? 동서식품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PPL 받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동서식품이 짙은 향기, 구수한 맛, 맥스웰 하우스 커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말씀드린 사이에 저희 변칙현상연구소 플로리다 지부에서 플로리다맨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플로리다맨 가보도록 하죠. 플로리다맨! 오늘이 플로리다맨입니다. 시기는 2022년 3월이고요. 네, 2022년 3월. 그리고 오늘이 플로리다맨 이름은 토마스 유진 콜루치입니다. 토마스라고 부를게요. 토마스. 나이는 불명입니다. 나이는 불명이고, 토마스 같은 경우에 이제 플로리다맨인데, 플로리다에서 일종의 먹거리 엑스파일 아시죠? 알죠. 이 먹거리 엑스파일이 이용돈 PD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한 플로리다맨이에요. 네, 어떤 일인지 말씀드릴게요. 토마스는 지역의 마약 딜러한테서 메탄페타민 2봉지 샀습니다. 메탄페타민이라는 게 히로뽕이에요, 히로뽕. 그렇죠, 마약입니다, 마약. 필로폰이죠, 필로폰. 네. 근데 이게, 토마스 입장에서 이게 진짜 메탄페타민인지 확실하지 않았던 거야. 의심스러웠다. 이 새끼가 나한테 팔았는데? 이게 메탄페타민이 맞나? 그죠? 그래서 토마스 연로는 이거는 메탄페타민이 아니라 이게 베스솔트라고 부르는 이 합성 카티논이라는 추정이 있었다. 베스솔트라고 부르냐면 이게 생긴 게 입욕제랑 비슷해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메탄페타민은 무슨 차이가 있죠? 이제 큰 차이는 네. 구조상 큰 차이는 겉보기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네. 이제 화학 구조상 큰 차이는 산소가 하나 더 있다. 흔히 네. 유기화학에서는 케톤기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그런 게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메탄페타민보다 일단 장점도 있죠. 네. 쌉니다. 싸요. 네. 하지만 칩이지랄. 네네. 그리고 하지만 부작용이 훨씬 심하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좀비 플로리다맨 했었잖아요. 사람 얼굴 산채로 뜯어먹고. 그쵸. 그게 그 사람이 한 마약이 이제 베스솔트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메탄페타민을 달랬는데 베스솔트를 주는 거는 마치 스팸을 사라고 했는데 런처미트를 주는 것과 같다. 선을 넘은 거죠. 선을 넘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토마스는 이걸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이제 행동에 옮기는 거죠. 이제 바로 어떻게 했냐? 911에 전화를 해서 메탄페타민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경찰에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그렇죠. 경찰에 전화를 한 거네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신고해야 된다. 이 모범 시민이죠.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전화 중에 이제 본인이 나는 경험이 풍부한 마약 사용자인데 메탄페타민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안다. 이건 메탄페타민 아니다. 이렇게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고를 받은 경찰 헤르난도 카운티 플로리다 지역입니다. 헤르난도 카운티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아까 산 히로뽕 2봉지를 건네면서 이제 가짜 메탄페타민을 판 이 마약 딜러를 혼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get into trouble 해달라고, 이 문제가 생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들한테. 경찰들은, 그렇죠. 경찰들이 이제 실제로 마약을 테스트했고요. 테스트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메탄페타민이 맞았습니다. 맞았고요. 풍부한 마약 사용자가 그렇죠.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토마스 바로 체포됐죠. 예. 어쨌든 메탄페타민이니까.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제가 이건 공익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죠. 네, 이제 뭐 플로리다 이 선량한 마약 사용자들이 어떤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신고 정신을 발휘했다. 그렇죠. 투철한 신고 정신.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헤르난도 카운티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페이스북 네. 페이지를 운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올린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산 불법 약물이 가짜인 것으로 의심된다면 헤르난도 카운티 경찰서에 연락하세요. 검사는 무료입니다. 분명 통했겠죠, 몇 명한테? 그렇죠. 분명 누구한테 통했어요.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야, 테스트기가 아마존에서 뭐 $150인데 무료로 해준다니 뭐 그런 놈이 있었겠죠. 그럼 또 다른 플로리다맨이 탄생을 하는 거죠. 네. 여긴 플로리다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이 플로리다맨 플로리다의 먹거리 엑스파일 이영돈 PD 토마스 유진 콜루치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변칙현상 파일을 잠깐 열기 전에 우리는 이제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대입이 추억이 있죠. 대학 입시 맞습니다. 추억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둘 다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렇죠. 박사님 박사까지 하셨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대학을 몇 년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를 거의 10년 가까이 다녔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희가 저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대학 입시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어렵잖아, 사실. 그렇죠. 졸업은 뭐
뭐 명줄만 유지하면 어떻게든 졸업은 되고 그렇습니다. 학부는 일단 학부는 맞죠. 네. 박사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아무튼 네 근데 이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가 수능하고 수능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정시하고 수시가 있었고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져서 박사님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셨다고. 아 그렇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건가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네. 이제 학교의 내신 성적이라 하죠. 학교 시험에서 성적이 나오는 걸. 그 네. 내신 성적하고 네. 이제 얘가 어떻게 학교에서 살았나 하는 학생부에 적혀 있는 글들을 보고 네네. 정성 평가를 해서 네네. 뽑는 전형입니다. 네네. 근데 이 저 왕십리에 위치한 H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나 면접을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때 보게 돼 있는데 안 본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네. 면접도 없었고요. 자소서도 안 써가지고. 학생부 교과는 아니잖아요. 학생부 교과는 진짜 성적만 보는 거고. 근데 이게 웃긴 게 저희 때가 유일하게 이 네. 나이가 들통날 것 같은데 아, 유일하게 교과 전형에서 면접이 있었던 학년이 교과 전형에서는 또 면접이 있었어요? 좀 이상하네. 네. 그래서 이게 1.02였거든요. 저희 전 학년까지는 교과 네네. 성적이. 그 커트라인이. 네. 근데 저희 때는 1.05까지인가 내려갔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면접이 있어서. 그렇죠. 0.03 차이는 그 차이가 큰 거예요? 다 1.0이던데요. 교과 전형으로. 이해할 수 없어. 내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거지? 근데 여튼 H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종의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논술도 최저가 없잖아요. 최저가 제일 먼저 없었죠. 네. 그쵸. 없는 학교가 사실 서울 상위권 대학교 중에서는 논술할 때 그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요즘은 연대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대학 갈 때만 해도 거기는 완전 과거 시험이었어, 과거 시험. 그렇죠. 내신호. 그러니까 막 수능 못 보는 애들이, 수능 잘 볼 자신 없는 애들이, 이거 한 방에 한다고, 한탕주의가 있어서 한탕주의가 애들이. 그쵸. 근데 수학 황들이 모여서 이제 배틀을 뜨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못해, 국어 못해, 영어 못해, 과학 못해. 수능 자신 없어. 수학, 수리 논술, 딱 그거 하나, 원툴. 그쵸. 예. 그런 애들이 이제 모여갖고, 전국의 모든 그런 애들이 모여갖고, 심지어 인간 강사들까지. 그렇죠. 인간 강사들까지 와갖고, 이제 수능을, 논술 시험을 봤다. 원서비로 장사가 꽤 됐을 것 같네요, 그죠? 그 건물을 많이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군대 갔다 오니까 네. 엘리베이터도 막 높은 게 생겨 있고. 예. 그러니까. 다 어디서 온 건지 알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 하기 전에 미리 해갖고 이제 선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잔뜩 뽑아먹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로 들어갔고, 저 때는 정시에 수능 100%였거든요. 이게 상남자 전형이었죠. 상남자 전형이죠. 내신 필요 없어. 내신 쓰레기여도 돼. 면접 안 봐. 그냥 수능 하나만 잘 보면. 이것도 한탕주의 이게. 한탕주의가 많았네요, 그죠? 그렇죠. 뭐 바람직한 퀄리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근데 요즘에 이제 정시에도 내신을 반영을 한다 그래요. 네. 보통은 이제 수능 80에 그 내신 20%? 하남자죠, 이거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사실 정시로 가는 애들 생각해 보면은 네. 애초에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애초에 내신이 좋지 않으니까 정시를 갔죠. 그렇죠. 저희는 또 적게 뽑아갖고, 애초에 내신이 웬만큼 망하지 않으면 정시를 안 갔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훨씬 나중 세대고, 이제 7080, 이때 시대의 대입은 현재와 너무너무 많이 달랐다. 너무 달랐다. 너무 달라. 이게 완전 세계관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다른 작품이다. 다른 장르다. 그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변칙현상 파일 열어보자고요. 자, 오늘이 변칙현상입니다. 제목은 7080 대학 입시 매드맥스 수험생. (1986학년도) 대학 입학 학력고사가 11월 20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영상의 날씨 속에 69만 3천여 명의 수험생들이 전국 13개 시도 36개 지구 576개 고사장에서 응시했습니다. 교문 밖에서는 수험생들 못지않게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정성된 기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학 입시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70년대는 예비고사 플러스 본고사. 그렇죠. 80년대에는 학력고사. 그렇죠. 94년부터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죠. 저희가 아는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어땠냐? 광복때부터 70년까지는 정확히 1970년까지는 대학별 고사가 위주였어요.
그렇죠. 그냥 뭐 그렇죠. 계속 그렇죠라고 말해. 예. 아무튼 그 대학별 고사라는 게 뭐예요? 이 대학별로 시험을 내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이제 그 어떤 대학에 지원하고 싶으면 그 대학에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대학별마다 시험이 천차만별일 수가 있어요. 그쵸. 지 뽑고 싶은 대로 뽑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죠? 일종의 논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논술. 한양대가 좋아하는 논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때 소 한 마리를 팔아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고 해서 대학을 상아탑이 아닌 우글탑으로 불렀다. 이게 60년대 얘기입니다. 이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글탑?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우글탑 안 들어봤어요? 네. 근데 확실히 근데 옛날 사람들 기준에서는 소가 재산 1위였지만 지금은 누가 소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요즘이랑 잘 안 맞는 말이죠. 아무튼 뭐 등골 빼먹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70년대부터는 국가 단위로 이제 예비고사를 시행했습니다. 그전엔 대학별로 했다면 지금 이제 국가 단위로 시험이 하나 더 생긴 거죠. 네, 예비고사. 이게 수능이 원형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좀 다르죠. 그렇죠.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다르죠? 이제 저희는 네. 과학 탐구 영역이나 뭐 사회 탐구 영역 이렇게 네, 보고 네. 국영수, 한국사까지 그렇죠. 한국사까지. 네. 이렇게 보는데 이때는 전 과목을 다 봤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전 과목을 다 본다는 게 말이. 여기 기술과 과정 뜨개질 그거 진짜 배워요. 그거 진짜로. 막 기술과 과정. 예. 농업, 공업.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코를 매는 순서에 대하여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은 막 그 문제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과목을 배운다니까요. 그죠? 예, 그 시대를 사셨던 분은 아시겠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서 대학을 나왔으면은 지금 몇 살이야? 50년대생이면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되셨네. 70살?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과목 보고 심지어 뭣도 봤냐? 체력장도 봤어요. 체육도 중요했다는 거죠. 그렇죠. 사관학교도 아닌데 체력장 점수를 봤어요. 340점 만점에 20점입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선생님 아닌가? 아무튼 좀 나이가 드신 분한테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나이 드신 지인분한테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체력장은 그냥 가라였다 그래요? 가라? 그렇죠. 그냥 일종의 그 꼼수죠. 예, 꼼수. 예. 워낙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들이 하나씩 더 못 봐줘요. 그때는 그때 막 한 반에 막 70명 이랬잖아요. 그죠? 오전반이 5전반 70명. 책상 갈 때 꼭 비워줘야 돼. 태교할 때. 그렇죠. 꼭 비워줘야 돼. 왜 오후 애들이 와서 쓰니까.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선생님이 꽤 많아서 갖고 체력 측정 같은 거를 이제 학생들끼리 하는 거예요. 네, 학생들끼리 그쵸? 서로 짝지어 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팔굽혀펴기다 그러면 하나, 둘, 13, 14, 29 잘하네, 24, 25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방법이라면 한 1분에 130개도 무리가 없죠. 올림픽 가는 거죠, 그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20점 안 받은 놈이 드물었다 이렇다고 합니다. 네, 20점 안 받은 얘는 또 뭐죠, 도대체? 양심적인 건가? 왕따. 그러네. 얘는 일부러 하나 이런 느낌인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진짜 개 잔인하네,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20점. 그래서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였냐? 340점 만점인데 어느 정도가 높은 거냐?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이 그 제일 예비고사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많이 갔는데 76년도 기준으로 280점 정도 맞으면은 갈 수 있었다고 해요. 60점 깎여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사실 시험이 그러면. 그렇죠. 네, 아무래도 수능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비고사만 보면 인생 끝나냐? 예비고사 보면 군생활 끝나냐? 학교생활 끝나냐? 이제 예비자가 들어갔으면 그렇죠. 본 게임이 있어야겠죠. 맞네. 그러네요. 그래서 예비고사네요, 그죠? 그렇죠. 원래 대학 입학 예비고사인데 아무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대학별 본고사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럼 대학별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좀 잔인한 게 뭐냐면 대학별 본고사는 뭐 논술 그냥 대학별로 또 문제를 내는 건데 무지막지하게 어렵게. 예. 근데 이제 잔인한 게 뭐였냐면 예비고사 점수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 달라졌어요. 제한이 됐어요. 예. 이건 좀 많이 잔인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고 싶다. 200점 넘어야 되고. 경기도는 130점. 강원도는 160점. 강원도가 왜 이렇게 높냐? 난 잘 모르겠어. 뭐 그때는 네. 강원대가 조금 그때 메리트가 있었나 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부산은 더 낮았어요. 110 몇 점이었어요. 예. 근데 뭐 그랬고 서울대 본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비고사 어떻게 이렇게 넘었어. 지역을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어. 서울에 지원할 수 있어. 난 서울대 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서울대 본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걸쳐서 13과목 전과목을 시험을 봤다. 학교에서 배운 13과목 전과목을 이틀에 걸쳐서 봤다. 무슨 변호사 시험도 아니고 사법 시험도 아니고. 그죠? 전 못했겠는데요. 이틀을 봐야 된다니까. 수능을 하루 보면은 수능 보셨잖아요. 그렇죠. 수시지만 수능 보셨잖아요. 수능 끝나고 집에 갈 때 뭔 생각 들었어요? 배고프다. 저녁 뭐 먹지? 내일 수능 보라면 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또 보는 거야. 이틀 동안 하루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가 지원할 때 보면은 전기대학과 후기대학이 있어요. 그죠? 그쵸. 예, 전기대학은 이제 서울대와 연고대 이런 데가 있었고 후기대학은 이제 성균관대, 한양대, 외대 이런 게 있었어요. 전기대학 떨어지면 후기대학 가고 뭐 이런 거였죠. 그쵸.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 한양대는 뭐 이때도 라이벌이었네요, 그죠? 예. 전 잘 모르겠네요. 예. 이때. 근데 아무튼 지금도 그렇지만 예, 성균관대, 한양대, 외대 이 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당시에 선배들 라인이 굉장히 빵빵하다 들었어요. 왜냐면 서울대 떨어지면 여기 간다고. 예. 아, 그쵸. 이제 네. 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H대 그냥 한양대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한양대 다닐 때 1학년 때 네네. 이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1번 물리학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네. 이제 교수님이 애들이 조금 수업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얘들아 예전에는 서울공대 다음이 한양공대였어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이. 네. 1학년이 한창 이제 갓 들어와가지고 학벌에 굉장히 예민할 시기거든요. 그죠. 그랬더니 애들이 교수님 그럼 지금은 아니라는 건가요? 지금은 아니라는 건가요? 하면서 애들이 대들어요. 대노를 했었던 네. 기억이 있는데 그때로. 극대노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야, 외대가 선배들이 굉장히 좋다. 왜냐면 옛날에 서울대 못 가면 외대 갔다고. 예, 뭐, 그런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요즘 어린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뭐 그렇다고 보죠. 전기대 후기대의 그 잔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예비고사, 본고사 이렇게 가다가 70년대 끝나고 80년대에는 이제 대단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또 제가 또 존경에 맞지 않는 이 뗏머리 탱크맨, 탱크 아저씨, 탱크 할아버지, 탱크 산타, 탱크 산타. 네. 그분이 등장하셨죠. 네, 그분. 그렇죠. 네, JDH 등장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와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제 본고사가 이제 고액과외를 촉진한다고. 본고사라는 게 학교에서 배운 걸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학교를 나온 사람이 지도를 해주는 게 좋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도 했고. 그래서 이제 꼭 그 학교를 가고 싶으면 그 학교를 나온 학생한테도 과외를 거의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 그래서 이게 고액 과외를 촉진한다. 그래서 그냥 과외를 폐지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유명한 사건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과외를 폐지했다니. 과외를 불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다 불법 과외야, 불법 과외.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 시대에 대학을 나오신 분들 몇 분 아는데 듣기로는 과외가 불법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과외를 안 하냐, 과외를 안 찾냐 그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그 대학 교문 가갖고 어디 외대다 그러면 외대 교문 앞에 가갖고 서성거린대요 이렇게. 예, 한 명 붙잡아가지고 예, 하는 학생 거군요. 지나가면 과외 이래갖고 한 명 붙잡아갖고 그래갖고 밤 심야에 나다니면서 통금 안 걸리게 나다니면서 이제 저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뭐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학부율이 대단하네요. 학부율이 대단. 과외를 금지한다고 해서 과외를 안 시키진 않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고 본고사가 고액과외를 촉진해 과외도 폐지하고 그리고 본고사 자체도 폐지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예, 이게 그 유명한 730 조치. 왜 730이냐? 1980년 7월 30일에 발표했다고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박사님 요즘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은 그렇죠. 보통은 한 3년 후부터 대학 가는 애들한테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과정 바뀐 거는 올해 고1부터 적용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때는 뭐 그런 거 없었죠. 예. 얄짤 없나요? 얄짤 없죠. 얄짤 없습니다. 1980년 여름방학 기간에 7월 30일 여름방학 기간에 예비고사에서 학력고사로 바꾸겠다 이 발표를 한 다음에 이게 언제 나오냐? 이번 고1부터 적용이 되는 거냐? 아니요. 이번 고3부터 적용이 됩니다. 고3들이 여름방학 때 예비고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대요. 그래서 예비고사는 적당히 하고 본고사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름에 겨울에 시험 봐야 되니까 본고사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본고사 없애고 학력고사를 다 대체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새로 해야 되네요? 6개월 동안 새로 해야 돼. 새로 준비를 하던 거 다 버리고. 예. 이게 어떤 대머리 힘이죠. 이게 볼드 파워. 그렇죠. 예, 볼드 파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력고사가 이제 정확한 이제 과목 구성이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충 14과목에서 17과목 정도 됐고요. 네네. 이제 종류를 말해드리자면 한문 국영수는 당연하고 이제 한문이라는 뭐 요즘은 선택 과목이지만 그렇죠. 네. 한문. 네. 예, 한문은 이제 그때는 많이 섞었었잖아요. 그때는 필요했어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한문을 보고 국사도 지금 선택 과목인데 이거 필수입니다. 예. 국사 지금 필수죠. 한국사요. 네, 한국사.
난 동아시아사 생각하고 있었네. 맞아. 한국사 필수네요. 네. 근데 이제 성적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몇 4만 등급만 넘으면 넘으면 된다고 몇 등급 하더라고요. 넘으면 되죠. 이때는 또 성적이 다 들어갔다. 네. 예, 국민윤리. 이때는 이제 또 방공교육이 있었으니까. 이제 1번 문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렇게 나왔을라나 진짜? 뭐 나왔겠죠. 비슷하게 나왔겠죠. 그쵸 뭐. 네. 남자하고 여자가 또 갈렸는데 네네. 남자는 실업 과목을 봤어야 됐어요. 네, 실업 과목이라고 하면 뭐 하는 거죠? 이제 농업, 네. 공업, 네. 상업, 네. 수산업.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런- 직업 과목 그거네요. 그쵸. 수능으로 치면. 직업 탐구죠, 직업 요즘은. 탐구. 네, 맞아. 여자는 이제 네. 가사 과목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뜨개질 요리 이런 거였겠죠 뭐. 네, 근데 그것도 필기 시험으로 나오게 있었을 거예요. 뭐 영양 모식인가? 나 들어본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네요. 뭐 탄수화물이 몇 칼로리의 에너지를 내는가 이런 거 나와. 생물학 아니에요? 생물학. 아무튼 이러다가 이제 그래 나중에 9과목으로 축소됐다고 했죠. 그렇죠. 네, 이러다가 9과목으로 이제 축소를 하고 솔직히 너무 많았죠. 17과목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걸? 그걸 어떻게 공부해 그걸. 네. 그리고 이제 또 달라지는 게 이제 본고사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시험을 치른 다음에 대학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학력고사 성적으로 이제 대학에 지원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 교육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던 눈치 작전. 그렇죠. 점수로만 결정이 되니까 어쨌든지 본고사는 없고 점수로만 결정이 되니까 내 점수면 딱 어디 갈 수 있을까 딱 이렇게 딱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981년도에 학력고사가 첫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설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력고사 첫 해다 보니까 점수를 잘 받은 건 맞는데 고득점 학생들이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보통 입결이라는 게 전년도, 전전년도 그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한양대 얼마, 뭐 외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전 결과가 없으니까 완전 처음 보는 시험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득점 학생들이 겁을 먹은 거죠. 겁을 먹을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 법대에 지원을 안 해. 서울대 법대 최고 있잖아요 그때. 그렇죠. 서울대 법대 지원 안 하고 다른 뭐 서울대 인문대 지원 안 하고 뭐 연구대 지원 안 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340점 만점이었어요 학력고사도. 근데 340점 만점에 300점 정도면은 적정이에요 적정. 서울대 법대 갈 수 있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빵꾸가 뚫린 거예요. 빵꾸가 요즘 말로 하면 그렇죠. 이제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그렇죠. 들어오는 거죠. 성적이 이제 성적 높은 애들이 지원을 잘 안 해갖고 낮은 애들이 확 들어간 거죠. 그래서 200점짜리 300점이 적정인데 200점짜리 5명이 서울대 법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합격할 만하다 봐요. 왜요? 이런 강심장. 미친 남신장이죠. 거의 그냥 심혈관계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거죠. 200점이면은 뭐 사실 서울권에서 대학 가기 힘든 점수로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이제 서울대 법대를 그냥 지원해버린 건데 엄청난 감심장이죠. 야수의 심장. 그렇죠. 야수의 심장으로 지원했습니다. 근데 면접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 다른 거 없이 면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가 이제 그 유명한 그거죠.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거는 잘 알기 때문에 한번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잘 아시죠? 네. 이 교수가 면접 때 이제 딱 지원자들한테 네. 관악산에 노루가 뛰어논다. 이거를 영작해 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학생이 뭐라고 했느냐? 관악 마운틴 노루 점핑. 진짜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기에는 노루를 노루라고 해버렸네요. 그렇죠. 노루를 노루라고 해버렸네. 노루가 영어로 로거든요. 로. R-O-E. 로. 근데 디어라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이랑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노루를 노루라고 해야 돼. 점핑은 해. 점핑. 뛰니까. 아니 네. 그냥 네. 주어 네. 명사 3개 나열했네요. 그렇죠. 아니 뭐 사실 근데 좀 심장이 약한 친구들은 이상할 때 대답을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당당하게 관악 마운틴 노루 점핑 바로 그냥. 제가 말했잖아요. 강심장 전형, 심혈관계 특별 이거는 전형. 강심장 전형이다. 진짜 심혈관계 특별 전형. 그쵸. 좋습니다. 다른 질문도 했었죠. 그쵸. 네. 이제 영작으로 이제 법대 교수를 네. 영작해봐라. 네. 라고 했더니 Teacher of 법대라고 답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문법 신텍스적으로 오브가 뭔지는 안 해요. 그래도. 그죠? 네. 법대의 티처, 맞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이건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진짜 또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5명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결국 입학을 했습니다. 면접 점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대단하네요. 떨어뜨릴 수도 없었던 거야. 근데 아무튼 5명이 입학을 했잖아요. 이 중에 1명 빼고 4명은 졸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5명 중에 1명은 사법시험까지 붙었어요. 철든 거죠, 이제 대학 가서. 예, 강심장 특별전형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법시험은 뭐 장난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진짜 매드맥스 세계관이었죠. 그 당시 입시는. 그렇죠. 예.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81년이 특별히 변칙적이었어요. 굉장히. 그 당시 첫 회니까. 그렇죠. 첫 해가 원래 항상 변칙적이죠. 그 당시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문대와 사범대에 복수 지원한 박모군은 면접 이래 자신의 인문대로 얼굴이 닮은 친구는 가발을 씌워 사범대로 대리 면접토록 했으나 대리 면접을 시켰다는 거죠. 들통이 나서 불합격 처벌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죠. 약간 너 나랑 닮았으니까 너 내가 끝나고 짜장면 사줄게 하고 그래. 가발을 씌워서 너 면접 보러 가라 이런 거죠. 그래, 그렇죠. 인문대 사범대 둘 다 지원을 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붙으면 대박이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죠. 얼마나 닮았길. 근데 들통이 난 걸 보면은 또 그렇게 닮진 않은 모양이에요, 그죠? 그렇죠. 아니면 가발이 벗겨졌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들통이 났다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또 소름 돋는 반전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인문대하고 사범대하고 둘 다 미달이 났어요. 그렇죠. 이제 점수가 빵점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느낌. 자동 합격 전형이었죠. 자동 합격 전형이었어요. 근데 들켜갖고 합격 못했어요. 박모군은 어디에 넣었어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근데 가발 그 지랄만 안 떨었어도 예, 그쵸. 갈 수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합격의 영광을 이 장기 때문에 놓쳤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이상한 작전을 일컫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명 도깨비 작전이었죠. 도깨비 작전. 그렇죠. 도깨비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일에 있었던 서울대 합격자 발표장에는 자신이 도깨비 작전이 성공했다고 후회 낙락하는 수험생들도 많았다. 내용인즉 이 수험생은 예시 고득점을 받은 자기 친구 20여 명을 동원해서 자신이 지원한 N과에 복수 지원토록 해 예시 성적 발표 후 고득점자들이 많은데 놀란 타 수험생들이 결실을 많이 해 정원 미달로 합격을 했다는 거죠. 일종의 연막 작전이죠. 그렇죠. 이제 야 너 어차피 여기 안 갈 거잖아. 그렇지. 근데 넣어줘. 내가 돈 줄게. 그렇지. 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저기 커트라인이 확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보통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넣는데 얘네는 미리 넣어버리니까 그럼 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저기 커트라인 높겠다. 딴 데 지원해야지. 근데 실제로 얘네들은 지원 안 하는 애들이니까 허수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달로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딱히 들켜도 딱히 제재는 없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회의낙락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그러네요. 야 이건 진짜 엄청난 사실 조직력과 이런 어떤 실행력. 이건 지금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거는 그렇죠. 요즘은 또 이제 모의 지원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잘 해보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살짝 마피아 전형. 그렇죠. 마피아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력고사는 이렇게 매드맥스 세계관으로 시작을 했는데 70년대에 대학을 들어온 이 본고사 세대들은 학력고사가 이렇게 미친 듯이 돌아가니까 학력고사 세대를 후배들을 대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또 이런 게 군대에 많죠. 왜요? 예, 핸드폰 쓴 세대.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군 생활이 줄어든 줄어든 세대. 다니다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군생활 안 준 선임이 너 나와서 군필이라면 죽일 거 그런 게 있네. 있었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은 우리처럼 매운맛을 못 봤다. 그렇죠. 어디에 무슨 근본도 없는 시험 하나 와서 대학 합격해놓고 우리 후배라고 자처를 하냐? 인정 못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는 본고사를 보고 예비고사도 진작에 받고 들어온 학생들이다. 너희랑은 출처가 달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8.1 학번들은 인정해달라고 시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행동력이 장난이 아니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 또 특이한 게 입학 원서를 대학에 가갖고 직접 썼어요. 대학마다 좀 달랐나 봐요. 형식이나 이런 게. 네. 근데 이제 또 서점에서도 팔았다고 해요. 대형 서점이면. 이제 막 그런 걸 붙여놨다고 해요. 막 한양대 원서 들어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또 재고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또 이게 다 없으면 못 팔고, 그죠? 이제 인기 학교는 이제 금방금방 팔리니까 또 빨리빨리 사야 되는 거죠. 빨리 사야 돼. 상관도 할 수 없죠. 요즘은 그냥 인쇄하면 되는데 굳이 서식을 또 사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 작전을 하면서 이런 원서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대학 앞에서 기다렸다가 학과를 어디 넣을지 그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전공이 바뀌는 거야, 그냥. 네. 그렇죠.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인문학부? 아니야. 지금 보니까 이제 화공이 좀 낫네?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지원 안 하고 있다가 막 대학부 문이 닫히는 거예요. 막
5시까지만 했는데 5시에 딱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쵸. 그럴 때 또 문 잡고 애걸복걸하고 대본을 들여다보는지 지금 영상도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이제 애걸복걸 하고 네. 이제 한 명은 저도 봤는데 네네. 그냥 열라고 하다가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맞아요. 이제 유리를 깨고 그냥 네네.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도 들어갔죠, 그거. 그렇죠. 이제 다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뭐 모세야 거의 모세이 뭐 홍해를 가르고 뭐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아직 다 등록이 안 끝났기 네. 때문에 거기 섞이면은 맞아요. 못 잡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런 진짜 매드맥스죠. 무법지대입니다. 무법지대.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1988년에는 이제 선 지원 후 시험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선 지원 후 시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눈치 싸움을 하도 하니까 네네네. 뭐 때려 부수고 뭐 난리를 치니까 아니 저 유리창 깬 거 한몫했다 그죠? 그렇죠. 유리창 깬 게 한몫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네. 아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네 한 거죠 이제.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네. 먼저 지원을 하고 시험을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민주 정권으로 이제 노태우 정권 들어선 시기인데 좀 이상해요 아무튼. 네, 그 이상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더 힘들어진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시험 점수도 모르는데 지원을 해야 돼. 그리고 또 뭐냐면 이때는 또 지원한 학과에 가갖고 거기 지원자들이랑 같이 시험을 봐야 됐어요. 아 그렇군요. 가서 그래서 좀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시스템을 오래 못 갔습니다. 1993년까지 갔어요. 5년 가는 거죠 5년. 1988년부터 1993년까지. 그러다가 1994년에 수능이 등장했습니다. 대학 그렇죠. 수학 능력 시험.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시험이랑 굉장히 다릅니다. 어차피 학력고사처럼 국가에서 전체로 보는 시험 아니냐. 그건 맞는데 학력고사는 어떤 시험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주입식 교육이죠. 암기 위주의 시험이었습니다. 주입식이죠 주입식 완전히. 이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네. 보라라고 언니가 있고 동생은 네네. 덕팔인가? 덕팔이. 맞을 거. 덕화? 덕선이. 덕선이. 그렇죠. 이제 덕선이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네네. 이제 보라가 이런 말을 하죠. 너는 그냥 외워. 너 머리로는 안 돼. 그냥 외워라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네네. 머리 한 대 때리면서 네네네. 약간 그런 주입식 교육이 그렇죠. 통했다. 주입식이 통했다. 지금 수능은 그렇게 할 수가 힘들거든요, 사실. 탐구 몇 과목 제외하면. 그렇죠. 이제 좋은 학교를 가려면은 네. 더 안 되죠. 암기 가지고는 절대 안 되죠. 암기 그쵸. 갖고는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뭐 동아시아사, 뭐 세계사 이런 거는 100% 암기 맞는데 국영수 이런 거는 암기 가지고는 힘들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수능은 이제 적성시험입니다. 적성시험. 외워서 되는 시험이 아니고 암기는 조금만 하고 적성시험을 바뀐 건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SAT를 참고를 많이 했다 그래요. SAT. 미국 시험 갈 때. SAT하고 ACT하고 있는데 아무튼 SAT를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좋더라. 큰 문제가 없더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년 가까이 지금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94년부터 지금까지 역대 최장 기간 지속된 시험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제 또 수능은 그대로인데 이제 수시라는 전형이 또 새로 생겼잖아요. 2000년도 후반부터. 그렇죠. 여기서부터 좀 입시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뭐 생활 기록부터 보고 뭐 논술 볼 때도 있고 뭐 학교장 추천 전형이네 뭐 신청 면접이네 해갖고 하나도 면접이 없었다 그랬죠. 그렇죠. 면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대학도 넣으셨어요? 다른 학교도 넣었죠. 저는 과기원 이런 데 면접 보러 갔어요. 과기원 면접에서 뭐 물어봤어요? 과기원 면접에서 네. 이제 절대값 사인 X가 미분이 안 되는 점이 있는데 미분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런 걸 물어보기도 뾰족해서 맞죠? 뾰족해서 때 이제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야죠. 문과식으로 하면 뾰족해서. 그죠. 정확하죠. 정확한 표현이. 뾰족해서 안 돼. 아니면 이제 뭐 그 국어 지문 읽게 하고 네. 자기 생각을 말하게 하는 면접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층 면접이죠. 그쵸. 그냥 일반 면접이라고 하면 인성 면접이라고 그러는데 인성 면접은 뭐 그냥 뭐 밥은 먹었냐, 뭐 어떻게 왔냐, 뭐 고등학교 생활 어땠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인성 면접이고. 전 아직 심층 면접은 내용도 기억해요. 그거 지문. 뭐였는데? 그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네. 자기 방 청소를 네. 이제 업체를 불러서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지 않는 어른 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대충.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 그때 뭐 목표가 뚜렷하고 자기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은 경제적 여유도 있고 하면은 이런 업체 써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고 이런 뉘앙스로 말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물어본 저희가 뭐였냐면,
이과 애들이 국어를 너무 못하니까 글쓰기도 못하고 말하기도 이과 애들 평균 말하기 실력이 막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등급 정도, 상위 11%입니다. 그 정도면. 상위 11% 안에 드는 실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도포이 박사가 좀 어눌해 보여도 사실 상위 1% 이과 상위 1%. 저 이제 가나다를 잘 알기 때문에. 마라의 글쓰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7080 입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명문 중학교, 명문 고등학교 이거죠. 명문 중학교도 있네요? 있었습니다. 네. 요즘은 중학교도 학군이 좋은 거지 학교 자체가 명문인 경우는 많이 없죠. 사실 특히 중학교는. 그렇죠. 중학교는 보통 지역에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부터는 살짝 좀 갈리죠. 이제 자사고가 있고 외고가 있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때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이제 70년대 중후반에 고교 평준화라고 해서 고교 평준화를 한 거죠. 근데 고교 평준화 했다는 거는 그전에 평준화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세분화되게 딱 고등학교 서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주요 고등학교 여러분이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경기고, 들어봤죠. 서울고, 들어봤죠. 또 뭐 있죠? 경복고 이제 삼성 경복고, 예. 삼성가에서 많이 가요. 맞 들어봤습니다. 네. 용산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인원고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인원고는 야 우리 1980년대 때 인원고 있었으면 우린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삼천교육대를 가요. 진짜 인원고 지금 나오면, 인원고면? 네, 지금 인원고면 아, 그렇죠. 바로 그냥 삼천교육대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고 제가 그 리트를 여기서 봤는데 학교를 되게 이상하게 정했더라고요. 이제 소장님이 이제 네. 변호사도 겸임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렇죠. 리트를 본 적이 이번에? 있죠. 네. 근데 예전에 봤죠. 예전에 한참 전에 봤죠. 예. 근데 정문에서 건물까지 가는데 문 걸어 30분이던데요. 뭐 학교 길어. 되게 넓다고 해야 되나? 길어요. 막 행군을 해야 돼. 막 행군을 뒤에 건물까지 가려면. 시험 보러 가면 지쳐서 자겠는데요? 그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점심 먹으러 나갔다 오잖아. 미쳤어요. 아무튼 저 수능 본 데가 그랬거든요. 딱 오르막길 심하고 어디서 길어가지고 보셨는데? 남강고인가? 그랬어요. 남강구까지 간다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봤는데 네. 아니, 오르막길인 거 오케이 오르막길 괜찮아요. 너무 긴 거예요 이게. 올라가니까 다 헥헥대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중에 그런 고등학교 좀 있어요. 내려오지 말라 그러는 건지 한번 내려오면 못 올라가. 그렇죠. 이제 돌아갈 수 없죠. 그렇죠. 뭐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뭐 그런 이제 고등학교들이 있었고 경기고 중학교도 명문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거 초등학교 6학년 때 입학 시험을 봐서 더하기 빼기로 뭘 가리겠다고. X 정도 배워요. 그때면 아마 네모죠. 별표. X는 중학교 때 배우죠. 우리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살짝 가르쳐줬거든요. 선생님 몰래 정규 교육 과정이 없는 건데 그냥 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를 살짝 가르쳐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원래 불법 과외 같은 거죠. 그렇죠. 다른 선생님이. 그렇죠. 네모죠 원래. 네모가 국룰이죠. 이때는 근데 초등학교 가도 시험이 아무튼 중학교를 가야 되니까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시험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문제를 구하고 싶었는데 문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죠? 뭐 해봤자 뭐 그냥 수학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렇죠. 수학이 제일 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검정고무신 만화를 보면은 기철이가 공부를 너무 못해서 똥통중학교에 들어가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만화책. 그렇죠. 안 보셨죠 이거? 예, 안 봤어요 이거는. 제가 안 보셨죠? 근데 기철이가 여기서 이제 뭐 욕을 잔뜩 듣습니다. 뭐 그런 똥통중이가 똥통중 막 사망해서 막 똥통중 그러고 막 애들 머리가 막 똥으로 바뀌고 뭐 이런 에피소드인데 근데 여기서 또 열심히 해갖고 안에서 또 영재반은 아니고 좀 특수반? 그죠. 좀 잘하는 반. 특수가 막 심화반이라죠 요즘. 그래서 심화반. 특수반은 좀 다른 거고. 그래서 여기서 잘해서 이제 명문고를 가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니랑 다르게 만화는 좀 진지하거든요. 그죠. 약간 그 시대상을 잘 담으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좀 슬픈 부분까지. 아무튼 그래 기철이가 명문고를 갑니다. 어떤 대학을 갈까요? 그거는 좀 이따 공개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이런 시험 얘기하면 도시락이잖아요. 아 그렇죠. 도시락. 근데 이게 도시락이 역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85년에 이제 학력고사 시대인데 85년 기사를 보면은 이 당시에는 외출이 허용되는 학교가 있었다 그래요. 당시 저 공문을 보면은 그 외부 식당을 이용할 시 혼잡이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올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 쌍둥이면 어떡해요? 쌍둥이 형이 있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공부를 엄청 잘해서 쌍둥이 형인데 이제 빠른인 거예요. 그 형은 네. 이미 서울대 법대를 다녀요. 그 형이. 네. 그러네. 그쵸. 나이가 많으면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꼼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근데 그럼 아침에 가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뭐 개소리. 뭐 어떻게 있었겠죠. 애초에 쌍둥이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형이 서울대 법대 갈 정도로 똑똑하고 동생은 자기 시험도 제대로 못 봐. 이런 경우가 전국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죠? 맞긴 하네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지금도 돼요, 지금도. 신분증 검사밖에 안 하잖아요, 저는. 맞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지문 검사하기 전까지는 그런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 개꿀이긴 하네요, 근데 진짜. 그쵸. 네, 뭐 그렇고요. 외출 허용된 학교가 있었다. 그래서 식당을 갈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쵸. 나가는 순간 바로 아웃입니다, 그죠? 나가면 네. 이제 포기죠. 포기 각서 쓰고 나가야죠. 네, 포기 각서 쓰거나 안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아웃이고 도시락 다 싸우죠.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리트를 봐보니까 리트는 완전 자유롭던데요. 아, 그래요? 핸드폰 써도 돼요, 쉬는 시간에. 근데 그 시험은 핸드폰이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 뭘 보고 뭘 하겠다고요? 뭐 친구랑 커뮤니케이션 하면 그런데 아무튼 안 됩니다. 친구랑 뭐 네가 앞에 풀어 나 뒤에 풀게 뭐 이런 거면 되겠는데 검색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점심시간에도 밖에 나갔다고 이거 굉장히 자유로운 시험이었어요. 수능이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수능하면은 이제 또 도시락이죠. 그쵸. 맛있겠다. 네, 도시락 뭐 사가셨나요 혹시? 저는 수능 때 네. 이렇게 딱 생각했어요. 밥을 네. 평소처럼 먹어야 된다. 평소처럼 먹어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처럼이 어떻게죠? 뭐 남자라면 누구나 네. 돈가스, 제육볶음 이렇게 먹잖아요. 네. 네, 그쵸. 저는 그래서 돈가스하고 제육볶음을 둘 다 싸갔어요. 그렇죠. 돈가스나 제육볶음을 사온 게 아니고 돈가스하고 제육볶음. 맞죠? 그죠? 그리고 밥. 네, 밥. 돈가스, 그러니까 0.5인분, 0.5인분이 아니라 네, 1인분 이렇게 그렇죠. 싸갔어요. 그리고 밥까지. 그렇죠. 네. 2인분은 먹어야 이제 이 두 명분으로 시험을 보죠. 원래 수능 도시락 국룰은 일반인 기준으로 죽이라 그래요. 죽이나 뭐 이제 네, 뭐 생각도 안 나요. 뭐 이렇게 부담 안 되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렇죠. 부담 안 되는 음식들. 네. 밥에다 뭐 국 조금 싸오고 그것도 좀 헤비하다고 보통 죽 많이 싸가지고 죽. 진짜. 야채죽, 전복죽, 소고기죽. 네, 소고기죽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희는 또 공부를 밥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밥을 솔직히 오전에 공부할 때 희망이 뭐냐면 점심 식사예요. 점심 식사. 오전에 공부할 때 4시간만 넣으면 밥을 먹는다. 저는 수학 풀면서 네. 진짜 그 생각했어요. 와, 밥 진짜 맛있겠다. 머리를 쓰니까 이게 당이 떨어지는 당이 거예요. 떨어지니까 밥이 더 맛있어 보여. 밥 그때 힘이 돼요, 근데. 그렇죠. 사기 충전이 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 푸는데 점심시간에 딱 생각이 나는데 싸우기 죽이야. 의욕이 나요? 안 난다고. 이미 한 17번부터는 다 틀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복죽에다가 그 차가운 장조림 몇 조각 가지고는 뭐 할 수가 없다. 의욕이 없다. 그쵸. 오를 버틸 만한 스태미나가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도포이 박사님은 제육하고 돈가스 사오셨고 저는 이제 그 동네 공단지에서 파는 궁중 갈비찜 대짜를 고기만 건져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짜를. 저도 그 정도는 가져갔어요. 이제 수능을 좀 더 잘 봤을 그렇죠. 텐데. 비싼 거 먹을수록 잘 보는 거예요. 이때 아니면 언제 먹겠냐라는 심정으로 다 바로 질러버렸죠. 그래서 수능 한 개 틀리셨잖아요. 전 과목에서. 그렇습니다. 그 갈비찜이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수능 보는 친구랑 둘이서 다 먹었어요. 밥하고 닭하고 김치하고 뭐 닭다리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한우였으면 다 맞으셨을 텐데. 한우였어요. 한우였어요? 한우였어요. 뭐가 부족해서? 진짜 개 비쌌어요. 뭐가 부족했냐면 갈비찜에 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까먹었어. 술이 빠져. 맞다. 그게 없네. 맞아. 그 소주가 없어서. 소주까지 마셨으면. 전통 소주가 없어서 그게 좀 빠졌네요. 갈비찜에는 그 전통 소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한 개 틀리셨네. 맞아요. 소주까지 마셨으면 다 맞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좀 수험생분이 듣고 계시다면, 네, 꿀팁입니다. 꿀팁. 궁중갈비찜 대짜에 전통 소주 보온병에 담아가라. 따뜻하게 먹어라. 진짜 따라하면 어떡해요? 따라하면 만점 받는 거지 뭘 어떻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수능 도시락, 굉장히 추억이 많죠. 뭐 초콜릿만 싸가는 인간도 있던데 그건 솔직히 진짜 그거는 확실한 조언인 게 그걸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해요. 네. 그죠? 빈혈 걸리려고 작정을 했어가지고. 이제 영어 듣기 끝나고 빈칸 풀 때쯤 쓰러지거든요. 근데 초콜릿만 먹으면. 그때 이미 끝나요. 초콜릿 가지고는. 그쵸. 단백질 먹어줘야 돼요. 고기 먹어줘요, 고기. 고기랑 탄수화물 듬뿍 먹어줘야 비싼 거일수록 좋아요. 비싼 거일수록. 그쵸. 그 신선로 같은 거 싸운 새끼들 있을까요?
소고기 구이 정도는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테이크? 서울대 의대 가서 한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거 통계적으로 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헛소리를 짓거렸는데 그다음에 이제 입시 마지막은 이거죠. 합격자 발표. 그렇죠. 합격자 발표. 옛날에 좀 달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죠? 요즘은 입학처라고 하죠. 입학처에 이제 그렇죠. 입학처가 수험 번호를 입력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이트가. 네. 입력하는 란이 있고 네. 그거 클릭하고 이제 메모장으로 가려놓고 기도하는 게 국룰이잖아요. 친구랑 같이 볼 때. 그쵸, 이제. 메모장으로 가는. 솔직히 좀 유난 떠는 건데. 그렇죠. 호들갑 떠는 건데. 살짝 내리면서 야, 보는 내려봐 그러면서 그다음 뭐가 나오죠? 이제 뭐라고 제일 위에 합격을 축하합니다나 아, 그러네요. 불합격이라고 나오던가 아쉽게도 이번 근데 어떤 대답이 나오든지 환호를 한다, 친구들은. 그렇죠. 붙어도 한호. 저희가 남자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 그렇죠. 이 여자들은 같이 슬퍼질 수도 여자들은, 있어요. 그러네. 근데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린 인원고가, 남녀 분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공항인데 분반이었잖아요. 남자반 같은 경우는, 메모지들, 남자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가 되면 무조건 환호를 한다. 그쵸. 붙어도 환호. 안 붙어도 환호. 안 붙었을 때 좀 더 시끄러운 것 같아. 재밌다고. 네. 그렇죠. 아주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하죠. 굉장히 편한 세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라디오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라디오로 어떻게 하는 무식한 방식으로 그냥 1번부터 그냥 순위대로 1번부터 막 600번까지 그냥 읽어요. 그냥 수험 번호를. 그렇죠. 그때 딱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저희 자료를 많이 찾을 수는 없었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저 증언을 보면은 가족들이 온 가족이 라디오에 몰려앉아갖고 그 조그만 라디오에 무슨 연대대학교 인문계열 합격자 발표 1번 수험번호 W 이런 식으로 계속 듣고 있어요. 와, 그러면은 끔찍한데요? 그렇죠. 경영학부 합격생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총원 131명. 마지막에 나오면 어떡해요. 이런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제일 큰 문제가 그냥 불합격이잖아. 불합격. 그러니까 그쵸. 이런 거예요. 수험번호가 쭈르륵 돼 있으면은 합격을 그냥 순서 없이 불러준다고 하면은 수험번호 순서대로 불러주겠죠. 그러면은 내가 102번이야. 100번 불러. 101번 불러. 103번 불러.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눈물 나죠, 진짜. 그게 진짜 간 떨어지거든요. 진짜로. 그죠? 그런 라디오로 발표하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라디오로 발표하는 경우가 그렇게 사실 근데 더 흔한 방법은 이겁니다. 대자보로. 그쵸. 대자보를 어떻게 쓰냐? 대형 인쇄를 하냐? 수기입니다, 수기. 사진 보셨어요? 수기. 학교에다 이제 딱 붙여놓는 거죠. 학교에서 행정실 직원이 그 수기로 써요. 붓으로 쓰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기로 써요. 그쵸. 엄청나게 잘 써, 근데. 명필이에요, 자간이 다들. 딱딱 맞아. 잘 대고 써도 그렇게 안 나오겠다. 예. 근데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라디오보다 더 잔인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이게 혼자 가겠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가겠죠. 예. 가족들이랑 다 몰려가갖고, 합격자 발표해서, 100번, 101번, 103번.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아무 말 없이 이제 예.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가족들이랑 같이. 예. 슬프네요. 사실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지금 사실 인간적인 거죠, 지금은. 예. 그렇죠. 훨씬 더 인간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 순위가 있잖아요, 요즘도. 그렇죠. 대학 순위가 지금이랑 좀 달랐거든요. 이제 70년대 대학 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영고는 똑같고, 그 다음에 경북대, 부산대가 있었습니다. 이거 나이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다 아는 내용인데, 어린이들은 모르더라고요. 경북대, 부산대를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애들 많더라고요. 야, 이 당시 경북대, 부산대는, 진짜 장난이 아니었죠. 그쵸. 서영고 다음 가는 학교. 부산 토박이, 대구 토박이 이런 같은 경우는, 서울대 못 가면 경북대 가겠다, 부산대 가겠다 이런 사람들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경북대는 박정희 대통령 나왔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영남대 아니었어요? 경북대요. 경북대. 경북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할머니들한테 경북대 나와서 지금 합격해도 경북대가 어디니 하면 저 박정희 대통령 나온 학교입니다 하면 그러면 바로 그냥 기립박수, 경상도에서는. 바로 이제 그 기립- 상다리 부러지게 갈비 나오고 갈비 나오고, 돈배기 이런 거 나오고. 그쵸 이제 돼지국밥 나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경북대, 부산 당시 위상이 엄청났죠. 근데 지금도 부산 가면은 부산대 하면은 그냥 어깨가 그냥 이렇게 퍽 올라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위상이 상당하죠. 그리고 학교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좋아요. 맞습니다. 네. 저 가봤거든요. 저도. 그럼 언제 가보셨어요? 저 언제죠? 한
몇 년 전에 가봤었는데 네. 엄청 넓더라고요. 그 국립대 중에서 서울대 다음으로 넓던가 그럴 거예요, 그죠? 그쵸. 이제 뭐 공학관도 뭐 십몇 공학관 이런 식으로 있고 징그럽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경북대 부산대 옛날이 과거의 또 레전드죠. 근데 전기대가 그렇고 후기대 최고는 역시 한양대, 성균관대, 외대 70년대랑 똑같습니다. 70년대네요. 80년대 똑같습니다. 예, 한양대, 성균관대, 외대. 그렇죠.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예, 서울공대 다음은 한양공대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이딴 소리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때를 경험하신 분들이면은 또 굉장히 또 공감하실 내용이 이제 건국대잖아요, 건국대. 아 그렇죠. 건국대가, 지금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지만, 옛날에는 진짜 별로 인식이 안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흔히 이제 비하하는 표현으로 삼국대라고 했어요. 건국대가 뭐죠? 이제 건국대 있고요, 네. 동국대 있고요, 네. 단국대 있죠. 이렇게 네. 국국국해서 삼국대라고 네. 뭐 있어 보이는데 세 개 있으니까. 네. 비하하는 그런- 비하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쵸. 건국대가 매우 낮았었어. 네. 하지만 근데 건국대가 나중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죠.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엄청 많이 건동호이잖아요, 건동호. 그렇죠. 이제 공대는 더 높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건국대가 근데 학교도 크고 호수도 있고 뭐 아무튼 굉장히 위상이 바뀐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다크호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검정고무신 기철이 중학교 때는 똥통중 나왔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고를 가서 그리고 어디를 갔느냐? 육사를 갔죠. 육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 이 70년대 얘기거든요. 이게 70년대 육군사관학교라는 거는 이게 뭐 어느 정도냐? 자그마치 서울대 상대 법대 수준이었다, 당시에 입결이. 엄청나게 높네요. 물론 전형이 다르긴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입결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었다. 최고의 인재 중에 수재 중에 수재만 간다. 서울대 상대 안 가. 난 육군사관학교 갈 거예요. 지금이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는 지금은 육사 졸업해도 시작하면 뭐죠? 소인가? 그죠. 소이죠. 쏘가리죠, 쏘가리. 그쵸. 네, 쏘가리 시작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뭐 연관 못 달면 나가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웬만하면은 붙어요. 육사 출신. 거기까지는 아직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건 또 열심히 하다가 대련까지 가고 그죠. 대련까지 가는 것도 힘든데 이제 별 못 달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메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박봉에. 그렇죠. 요즘은 명예도 사실 예전만큼 안 과거에 비해 좀 어렵다. 많이 떨어지죠. 이때 육사는 그냥 나왔다만 하면은 도지사, 구청장, 차관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 좀 뒤늦게 태어나신 분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뭐 도지사, 구청장을 육사 출신이냐, 뭐 말이 되냐? 도지사, 구청장은 투표를 뽑는 것인데. 근데 이건 나중에 김영삼 때 들어서야 이게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해갖고 그때부터 투표를 뽑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이때는 그냥 육사 출신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군사정권이었다 보니까. 군사정권이었다 보니까 육사가 최고야, 그냥 육사가. 그쵸. 군인 자체 위상도 높았고 장교 위상 훨씬 더 높았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육사 들어가기만 하면 5급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 행시 붙은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육사 붙으면 구청장 된대. 하죠. 육사 붙으면 도지사 된대. 가죠. 경상남도 도지사 이런 거 하는 거야. 장난 아닌 거죠, 그죠? 차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 기철이는 최고의 대학교 육군사관학교로 갔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 입시 얘기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7080 입시는 아니고 최근 입시지만 또 이제 S대 토목공학과 얘기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S대 토목공학과는 이제 대학 입시 업계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상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2010년에 이게 토목공학과 같은 경우에 이 설립 자체는 훨씬 전에 됐습니다, 그죠? 한참 전에 됐죠. 한참 전에 됐죠. 근데 이제 2016년 과천 폐수 유출 사건 이후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제 국내 최고의 학교가 된 것이죠. 그쵸. 과거 육사처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016년 과천 폐수 유출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도플 박사님 주요 연구 주제 아니었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2016년 과천 폐수 유출 사건은 이제 네. 6.25 전쟁 이후로 네. 대한민국 역사상 국가안보의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었다. 일단 치명적인 사건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면 네. 그렇고요. 네. 이제 당시 서울대죠, 서울대. 네, 네,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모 대학
모 대학에서 그게 뭐지? 뭐 통일을 하세요, 통일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그렇죠. 그 S대라고 하겠습니다. S대라고 하죠, S대. S대에서 이제 암스트롱 재생인류공학센터가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네. 이제 문제가 생겨서 네. 이제 거기서 사용하던 물질이 있어요. 네. 이제 양키킬로 16이라는 네, YK16이죠. 그렇죠. 양키킬로 16이라 부르는데 네네.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 명령을.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제 네. 담당 교수가 이제 그거를 관악산에 무단 방류를 한 거죠. 하천에다가.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오염이 됐잖아요. 이제 네네. 다량의 폐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1급 폐수가 네, 발생을 그 했습니다. 폐수. 네. 그래서 이게 과천의 양재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아천 양재천으로. 네. 그렇죠. 이제 근데 이 폐수 자체는 독성이 있을 뿐이지 이제 마신 사람을 죽이는 거 이상의 효과는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죽이기만 하고 거기서 끝이죠. 그렇죠. 이제 그게 끝이에요. 독이니까 독이 그렇죠 뭐. 네. 뭐 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물질이 이제 양재천에 토착종 미생물이 있어요. 이제 네. 노루궁뎅이 박테리아라고 하죠. 이제 학명은 카프레아이 페타투스. 학명이 있네요. 그쵸. 네, 노루궁뎅이 있어요. 박테리아. 네. 양재천에 살고 있는 노루궁뎅이 박테리아. 네. 카프레아이 페타투스라고 하는 네. 이제 박테리아가 있는데 네. 이제 이 종의 돌연변이를 일으킨 거예요. 아, 그 양키킬로 16이 그쵸. 이 노루궁뎅이 박테리아랑 만나서 이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양재천 물에 접촉한 과천 시민의 95% 이상이 네. 95% 이상이 신체적 변이를 일으켰다. 그래서 끔찍한 괴물이 되었다. 아, 이게 그 유명한 그 감염된 과천 시민들이 탄생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네. 이제 감염된 과천 시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네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이제 평범한 개체 키가 네. 이제 평균 2m 50. 이제 저희 인간은 평균 남성이면 170 정도 175 되잖아요. 네, 175 이 정도 되죠. 되는데 네. 평균 2m 50. 네. 3m 이제 네. 3m 정도 되고 2m 50에서 3m 네. 정도 되고 6m가 넘어가는 개체가 발견이 된 적도 6m 라. 있다. 네네. 그리고 옷을 입지 않아요. 네.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죠? 네. 그렇죠. 이제 아마 옷을 못 만들겠죠. 그 크기에 맞는 그죠, 지네들이 그죠. 네. 상당히 지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털도 없고요. 털이 없어요. 이빨 중에서도 특히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다. 이거는 육식 동물에서 나타나는 흔한 특징이죠.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하고요. 네. 당연하게도 네. 그리고 후전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현재 과천은 대공원 부근을 제외하고 여러분들 과천을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네. 대부분 대공원 쪽일 거예요. 대공원. 네. 그쪽은 괜찮습니다. 좀 괜찮아요. 그쪽을 제외하고는 전부 초토화가 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인 제식 무기, 예를 들어서 총기라던가 네. 뭐 대포, 땅크. 그렇죠. 이런 걸로는 이 무력화가 힘들고 네. 이제 신체 회복 능력도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상처를 내도 다시 회복을 된다 이 말씀이시죠? 회복력이 굉장히 네.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천 지역을 수복하려는 국방부의 노력도 이제 한계가 있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감염된 과천 시민의 경우에는 이 과천만 점령했을 뿐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까지 진입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관악산이라는 게 이제 과천하고 서울을 이제 연결하는 통로이기도 하잖아요. 딱 사이에 있죠. 일종의 장벽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이유로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래서 이 2016년에 발생한 사건 이후로 네. 이제 S대의 토목공학과는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네네. 이제 토목공학과는 기본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인류 최고 수준이다. 뭐 거의 국내 최고도 아니고 인류 최고. 인류 최고다. 뭐 네네. 아인슈타인 집합소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최고입니다. 아인슈타인 플러스 마이클 조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류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엘리트 교육기관. 그렇죠. 이제 그래서 과천 시민이 서울시로 들어올 수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서울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리고 S대에 있는 마법공학과 있잖아요. 그 네네. 마법공학과. 네, 그 있죠. 있긴 하죠. 예. 예, 있긴 하죠. 걔네들이 수동적 방어를 한다면은 네. 조금 빠게디 이런 느낌이라면은 맞잖아요. 아, 맞죠. 예. 토목공학과는 이제 예. 보다 직접적인 공격을 통해서 과천 시민들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죽여! 약간 이런 느낌이죠. 딱 목소리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토목공학과는 그러니까 일종의 엘리트 집단인데 이 대학 입시에서 특출난 이 입시 과정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국가나 이제 S대학교 측에서 이 비밀리에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입시 과정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이 S대 토목공학과에 가고 싶지만은 이제 나는 공부도 뭐 그렇게 잘하지 않고 나도 운동을 그렇게 잘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한다면은 국내 최고 학교의 학과인 S대 토목공학과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다른 변칙 현상 파일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레나딘 소장 포이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